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는데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네,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 많이 하시대. 열심히 해야죠 뭐. 예. 예, 씩씩하시고. 예. 이거 이철이 우리 선배님 뭐 뒤를 밟는다고 했나? 진보 패널의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네. 아이고, 같이 하십니다. CBS가 키워준 이제. 방송 보니까 인물도 환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서 변호사님 요즘 신기가 좀 불편하시겠어요? 방송에서 사과 6번 했는데 7번 8번 했지. 여기까지 하면 8번이지. 왜 사과했어요? 결선 투표 갈 걸로 잘못 예측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야. 근데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게 제가 진짜 갈 거로 생각한 거는 민심을 제가 잘못 읽었잖아요. 진짜로 그랬다고? 예. 생각을? 예. 어.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잖아. 앞으로 이제 좀 폭넓게 균형 있게 들어야 아니 이게 잘못 볼 수 있어요. 평론가가 신이 그럼요. 아니니까. 근데 뭐냐면 결선 투표 안 간다고 하는 맥 정치사연구소장을 무시하면서 맥도 못 짚는구나. 아, 그랬어요? 이런 건 사와야 된다고 얘기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좀 전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 만나셨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분이 이준석인데 악수는 했어요. 만나서 오늘 다 물어봤어요. 10분 동안. 악수는 하고. 궁금한 거 악수했죠. 당연히. 다 물어봤어요. 원래 뒤끝은 없잖아요. 선거법 전에 기수다가 배지 달아날 줄 알았는데 이 불송치가 나가지고 그것도 한번 물어봤고요. 6억 6천 언제 토해내느냐. 뭐 방법이 없대 규정이. 아, 근데 그것도 어쨌든 질문했고요. 이제 다 물어봤어요. 덕담하시죠 문제. 하는 거 봐가면서 제가 이번에 그 탄핵에 그치? 빠졌잖아요. 이진숙 탄핵에 빠졌잖아요. 3일 만에 각하된다고. 그거는 칭찬해 주세요. 아니 그거 다 좋고. 근데 하여간 누구든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못하면 못했다고 이래야 돼요. 맞습니다. 내 이준석 편이면 칭찬해 무조건 주세요. 잘했다 그러면 안 돼. 예. 그러실 거죠? 예. 안 믿어지긴 하지만. 자, 첫 번째 아이템이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임명한 지 그 이튿날 지금 탄핵이 그런 된 거죠. 네. 이제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뭐랄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의미의 약속 대련이랄까요? 약속 대련이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다른 의미의 좀 약속 대련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 대련이랑 서로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대련이다 그럴까? 그래서 민주당은 되자마자 탄핵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그 내가 되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탄핵할 거를 예상하고 오히려 이제 그냥 약간 속전속결 날치기 강행처리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실은 하루 만에 또는 반나절에 일사천리를 쫙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그거를 다 이제 서로 뭐랄까 이렇게 약속 대련과 좀 다르면서 약간 벼르고 대전 같은 걸 서로 치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소 소장님.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뭐 어떻게 하루 만에 탄핵의 사유가 생기느냐 막 이러면서 뭐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루 만에 탄핵 사유를 만드는 방통위원장도 처음 봐요. 이동관도 이렇게 안 했어요. 임명되자마자 10시간도 안 돼서 KBS 이사, MBC 박문진 이사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당할 일을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결국에는 방통위가 이제는 독립기능이 없어졌다. 제 생각에는 용산에서 이 사진들 쫙 낙점해서 찍어서 자 빨리 방맹이 두드려라. 그럼 꼭두각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서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하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나서 뭐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민주당과 뭐 탄핵과 싸우겠다. 정말 염치가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탄핵 허브를 떠나서 탄핵 때도 월급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것도 좀 특이하대. 제도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일을 안 하면 문호동 무임금인데? 국회의원도 문호동 유임금이잖아요. 국회의원도 구속돼도 월급 다 옵니다. 구속 그렇지. 그럼 그거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 문제라 그러셨잖아. 근데 이거는요. 네. 오히려 저는 탄핵마음에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게 문제라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가처분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징계해도 가처분하면 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게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거. 네.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방통위는 마비됐잖아요. 그럼 이게 한 명 남았으니까. 예. 네. 누구 책임이냐는
저는 헌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봐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입니다. 이진숙 잘못이죠. 인용되면.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면 누구 잘못일까요? 기각되면 탄핵을 잘못한 민주당 잘못이죠. 저는 탄핵 결과를 보고 인용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진짜 이게 책임 물어야 되고. 어떻게 물어요, 그거를? 책임을. 뭐 정치적 책임을 묻든 어떻게 묻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무리하게 임명했으니 불법으로.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이게 민주당을 엄하게 책임 추구해야 되죠. 왜? 우리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똑같이 탄핵을 소추거든요.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 검사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 징계 안 받잖아요. 근데 책임 그래도 고가 점수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탄핵을 막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하는데 70년 동안 21번 있었어요. 70년 동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2년 동안 18번. 우리 70년 동안 21번.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판결을 받아서 또 9대 0이나 뭐 졌다. 이럴 때는 이게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에 참 그게 어폐가 안 맞는 게 앞뒤가 제가 기소를 안 바란다 뭐 탄핵을 뭐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뭐 한동훈 대표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양승태 대법관 47개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다 문제 났어요. 책임지고 있나요? 지금 저거 집권여당 대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탄핵 18번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의원들 모아서 본회의해서 의결하고 그것도 또 상임위 거쳐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중독입니다. 역대 이렇게 15번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앉아서 그냥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고요. 이진숙 후보자는요. 저는 한 가지가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 올라타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장이고 후보자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보다는 센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탄핵 제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2004년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뭐 당 이름은 달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긴 했지만 추진을 했었는데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처벌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를 자꾸만 사법적 문제로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는 건데 탄핵 제도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탄핵이 안 되면 무슨 뭐 무고 같은 거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특수통 검사가 한동훈 검사이거나 윤석열 검사이거나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검사가 기소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인생 털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돼서 기업인들이 자살하거나 등등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그래서 검사의 기소권을 그런 측면에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 정치에서 벌어지는 것도 이게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의 탄핵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만 우리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어떤 이제 무슨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거는 탄핵제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약간 오해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반박하면 네. 해임 청구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맞아요. 따라대고 안 따라대요. 그런데 탄핵은 정치적 재판 행위입니다. 정치적 성격도 있지만 사법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법이 있을 때 법에 어긋날 때만 탄핵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건 또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준사법재판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치적 재판행위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지. 그리고 그때 우리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 엄청나게 역풍을 맞았잖아요. 총선에 그때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은 정치 책임졌고 사법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게 해임하고 다르다고 헌법교과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풍을 당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누가 역풍을 맞고 있냐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평가 영역인데 지금 저기가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해도 무관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 저는 좀 같이 작동하는 걸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시면 댓글들이 많아요. 뜨거워지는데 제가 그래서 팬들이 일부러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예. 좋은 걸 읽어드리면 중독성이 있다.
매력 있다 이런 분이 있으시고 우리 백 소장님 나오자마자 멋지다는 댓글이 네. 최병천 소장님 반성하잖아요. 저도 서영 변호사님한테 중독이 돼요. 그죠? 예, 그 윤석열 나름 대통령이 중독성 있어요. 거부권 중독처럼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런 중독이 되는 거지. 뭐. 야 우리 서 소장님 치밀한데. 어쨌든 그거 하나 묻혀볼게요. 변호사시니까. 근데 그 2인 체제는 조금 제가 봐도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예? 그게 지금 숫자를 좀 채워서 해야지 그나마. 저도 이래봐요. 헌재가 너무 적어. 무조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에서 뭐 서영주나 최병천처럼 훌륭한 분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을 안 해요. 그래갖고 2인 대통령이면 2인만 가지고 의결해. 이러면요. 바로 이게 위법 판결 나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야당 추천을 임명 안 하면서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안 했었잖아. 근데 그거는 최민희 후보는 이게 옛날에 안 그건 이미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결론이 났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추천을 고의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민희 후보에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유선 사업자들 그 단체 상금 부의장을 했거든요. 따라서는 과거에 안 한 거는 또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추천을 안 하면서 2인 체제인데 그럼 이게 몇 년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빨리 방통이 하라고. 없어도 되는 조직입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 그거 안 하잖아 민주당이. 했는데 대통령이 고의로 안 하면 2인 체제가 저는 위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 안 한 상황에서는 헌재도 왜 2인이 됐는지 이걸 원인을 볼 거라고요. 지금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궤변인 게요. 뭐 민주당 탓을 할 필요가 없이 국정 운영은 윤석열 정부 하는 거고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방통위를 누더기로 만든 정부는 없어요.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후보자 자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KBS하고 방문진 2사 원포인트로 나왔다가 그거 해놓고 지금 뭐 아프다는 핑계로 국회도 불출석하고 탄핵하고 싸우겠다면 4개월 직무정지를 막론하고 버티긴 하는데 2인이 됐어요. 일단 부위원장까지 교체를 했잖아요. 직무대행을. 그래서 2인이 이진수 후보자가 자기가 안 돼도 위원장이 됐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2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위법성이 있으면 두고 있다가 설령 그게 방문진 이사가 급하다 하더라도 정치행위를 하려면 나머지를 이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채워서 제대로 이번에는 갑시다라고 하는 게 국정의 ABC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혹시나 나머지 그 위원들 임명합시다 할까봐 둘이서 그냥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그 이런 일을 해버리는 게 과연 그게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철 소장님 말씀드렸더니 잘한다고. 네. 제가 장난친 거니까 감사합니다. 괜히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우리 서정 교사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랑 만났잖아요. 예. 독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찬 예. 독대 따로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긴 했다지만 몇 분 만난 거예요? 도대체? 1시간 30분 정도. 처음에는 무슨 10분이라고 막 에이,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였어요? 예, 예. 누군가 근데 용산에서 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10초 통화처럼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분 독대설은 그쪽에서 흘린 거다. 예? 그래서 그 여사님 쪽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용서 안 하고 있다 이런 설이 있던데 어느 게 맞아요? 솔직히 뭐 최근에는 제가 여사님이 모르겠어요. 통화 안 하세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만 독대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스타일상으로 보면요. 평소에 그 제가 아는 김건희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중도적이고 훨씬 더 이게 포용적이고 훨씬 더 이게 저는 정치가가 뛰어나다 봐요. 김건희 여사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우쪽으로 간다. 이런 걱정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건 김건희 여사 뜻이 더 강할 겁니다. 그런 노력이 정치가 뛰어난 분이. 야, 그러면 10분 해도 그 보도는 미스테리네. 그거 김건희 여사 측에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럼 뭐.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보고 한동훈 대표 껴안아야 된다. 같이 원팀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통화하셨네. 아니, 최근에 그 이유는 안 했어요.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누가 봐도 네. 말이 돼요. 그 국민의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중심했던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아닙니까? 그 저작권자가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예요. 저작권자는 그 문자가 논란이 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워낙 이렇게 나대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그 중에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 하는 거 되게 껄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5차례나 애원하듯이 보냈는데 익십을 당했는데요. 신기가 편하면
참 정치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편해도 그 한동훈 대표의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부분에 10분 부분은 아마 친윤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물론 그건 가짜 뉴스고 1시간 반 부분은요. 이거는 물론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리가 되긴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움직인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정면 돌파한 거예요. 최대한 용산을 예우해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독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 신임 지도부에 대한 어떤 권한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일주일 만에 출범했잖아요. 이번에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독대를 한 날짜가 7월 30날이거든요. 7월 30날 점심경에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반 정도를 봤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에 만찬이 아니고 오찬이에요? 네, 점심을 안 먹고 이제 점심 시간인데 점심을 안 먹고 헤어졌다는 거거든요. 아 점심 안 먹었어요? 네, 점심 안 먹고 헤어졌다는 거고. 왜?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약간 둘이 의아한 말하기 건데. 좋아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지. 주기 싫었나? 아니 원래 이제 갑자기 좀 잡은 약속이기도 하고 서로 뭐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더 재밌는 거는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로 만났다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실은 날짜가. 네, 네. 재밌는 거는 그래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밥을 안 먹고 헤어지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홍철호 정무석이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세 분이 있는 데서 한동훈 대표랑 같이 저녁을 식사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건 뭐 대통령의 뜻은 아니고 우리들 개인들의 뜻인 건데 개인들의 뜻에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이거는 이제 뭐 누가 봐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전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 오전에는 이건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유임을 요청한 거를 그 세 분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요청한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이준석 대표도 앞에서 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그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좀 다르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전에는 대통령께서는 이건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한두 명 뭐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정식 정책위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좀 이제 공개적으로 아마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은요, 뭐 진짜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지 뭐 굳이 정정식을 유임시키라 마라 이런 게 아니래요. 알아서 이게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다만 그 정진석 실장이나 이분들이 볼 때는 좀 이게 그 통합도 하고 포용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냐. 이래서 이게 개인적 의견으로 권유를 한 거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뜻이 없었고 진짜 그게 마음이 순수하대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뭐 앞뒤가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거는 잘못된 이게 판단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경로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 오전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밑에 사람이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원내대표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잡아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무슨 정치에서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인 거거든요. 이 사안의 모양새 성격 자체가 당연히 대통령이 원래 좀 자주 하시는 경로를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걸로 오히려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경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힘이 있을 때는 경로를 하는 거고 지금 힘이 넘어갔어요. 63%짜리 당대표인데 경로였다가는요 매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하실 수는 있으나 심정적인 경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선영 변호사님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 순수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다. 참 국민들이 들으면 귀를 씻을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 생각을 해보세요. 김기현 대표 세울 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당무 개입은 안 합니다. 당이 할 일은 당이 알아서 한다 해놓고 지금 그때 무슨 일을 했었죠?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했어요. 뒤에서 친윤 그룹들이 그때 했죠. 당 작업을. 그래서 김기현 대표 4등을 1등으로 만드는 기괴한 정치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1시간 반을 만나는 독대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 두 가지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뒷작업은 정진석 비서실장, 본인은 겉으로는 조금 누르면서 당은 당신 당대표가 잘 알아서 하세요예요. 거기에 가로로 뭐냐면 나한테 뭘 바라지 마. 그러면서 다만 내가 답을 줄게, 부연 설명, 포용하고 경청하고 마이너스 정치하지 마.
그건 뭐냐면 그 행간에는 정정식 정책위장 위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그걸 재확인한 것들은 비서실장과 정무서에 가서 확인해 준 것이고 그 다음날 그 한동훈 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과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혼자서 그 최고위 참석을 해요. 그러다가 서병수 총장이 한 거를 다 거부하고 혼자 버티니까 한동훈 그 대표를 제가 알기로는 추경 원내대표가 찾아가요, 당사로. 거기에서 하이델스 비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판 붙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으나 그리고 나서 정정식 정책위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날리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권에 있었으면 그러지만 그 당의 정책위 의장이 그것도 선출직도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에 지명직이 자기 물러나는데 무슨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 뭐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물러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역학구도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 잘하시네. 요즘 확 올라오는 이유가 있네. 아이, 좀 원래- 얄밉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이게 우기면 이기는 거죠. 다 취재하는 거예요. 뭐 제가 반박할 필요가 또맥 없는 연구소를 또 무시한다. 또 무시한다. 또 서울에 안 가본 사과하시겠네. 사람이 원래 이기는데. 맥을 못 짚고 제가 있어요. 민주당 사정 막 떠들어대면요. 네. 민주당 패널들이 웃을 거 아닙니까? 저 국민의힘에 있는 분이 어떻게 민주당 사정을 저래 잘하나? 원래 남의 당 사정은요. 전부 이게 기사나 대부분은 창작 소설이죠. 제가 본 내부의 그런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 분들 아주 핵심 관계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얘기한 말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 국민의힘 사정은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실은 내부자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지난번에도 저는 1차에서 끝날 거라고 얘기했었고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은 결선을 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부 민주당 사정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좀 이번 과정에서 좀 의아한 거는 좀 약간 진짜 좀 너무 더티하다 그럴까요? 저는 좀 잘 정치적 상식으로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부러 좀 어떤 노출을 자제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거의 5개월 가까이 이제 뭔가 대외 행보를 자제하는 걸 보였었는데 근데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전면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동의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63%를 이겼어요. 우리가 보통 전당대회 과정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근데 끝나자마자 우리 뭐 김재원 최고라든가 뭐 장해찬 전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등등 언행이 사실상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예컨대 뭐 정정식 위원장에 대해서 한 딸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등등으로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좋으시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치되면 대통령의 뜻이 설령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닐 수 있으면 이걸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정무수석을 통해서는 야 이거는 내 뜻이 아닌데 자꾸만 내 뜻처럼 나가게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오히려 그거를 그 정황상 그런 걸 제지하는 모양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로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정무적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자의든 오해든가 무관하게 그거는 뭔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국힘 내부 사정을 잘 알 테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 제3자에 의한 뭐 특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출마 선언할 때 당 대표 그거 해요 안 해요? 그냥 덮은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일단은 지켜본다. 발의를 먼저 하진 않고 민주당이 태도를 한번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제가 일부 기사를 단독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에 연임이 되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치고 놀라고요. 오히려 이제 제3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네. 이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프 당내에서 좀 분란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 한동훈 대표는 공약이니까 네. 지켜야 되는데 네. 또 이게 다른 추경 원내대표부터 다른 의원들은 아예 반대가 당론이잖아요.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홍에 휩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되고요. 이걸 좀 이게 어떻게 저도 이게 이 상황을 생각 못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다는 게 단독 보도가 오보다는 말이 있어요.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이재명 바꾸길 대표 바라시는군요. 그래요. 안 바꿔야 이게 무산되는 거니까 일단 바꾸고 나면 이게 당내에서 큰 이게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국내에 봐야죠. 이재명 대표 후보 쪽은 그 부인했어요. 단독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켜보자는 그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식이든 특검은 안 된다는 게 용산의 뜻입니까? 그렇죠. 용산과 친윤들 안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무조건 안 된다. 최선적 이거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공약이 있으니 좀 이게 서로 난감한 이런 상황이죠. 답이 없네요. 이재명 대표가 부인했잖아요. 안 받겠다잖아요. 그때 술사 받아버리면.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이제. 그때 가서. 근데 특검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겠으나 이건 한동훈 대표와 그 당원과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의 정치에 대한 이런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한 대로 관망하고 계속 질질 끌면 한동훈 대표도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름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 나중에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꿈 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통상 사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부터 뭉개지면 그 뒤에 뭘 해도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검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좀 본인이 말한 거를 지키는 듯한 모습에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당내에서.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내심이 나온 거예요. 내심이 나왔는데 이거를 부인했던 거는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당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더 강력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뒤 캠프에서 이걸 하겠다고 살짝 나와버리니까 이걸 일단 차단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예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네, 있네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좀 이게 재밌는 게 역대 특검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했던 특검 중에 하나가 BBK 특검이었어요.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 성과가 없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역대 특검 중에서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했던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거든요. 특검은 실제로는 스펙트럼 차원에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방식, 민주당한테 불리한 방식 또는 약간 그 절충적 방식이 실은 다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특검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계열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특검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 특검도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걸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당 차원에서 수용하기는 쉽진 않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냐 제3자 특검이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든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거 맞아? 그러니까 중립적 제3자는 괜찮은 건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게 중립적인 거야?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정도의 특검은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변협이 추천하는 정도의 특검이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특히 이제 대통령실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은 의혹의 핵심이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문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 대법원장 제3자고 사이에 있는 이슈여가지고 여기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파열구라 그럴까요? 돌파구라 할까 그런 걸 마련하는 게 새로 되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되게 중요한 리더십이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되게 중요한 리더십 시험대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변협 회장이 김영훈 회장님인데요. 최근에 그 발언들 좀 보십시오. 오히려 이게 그 변호사 업계에서는 뭐 저렇게 보수화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옵니다. 최근에 그 발언들 보면 따라서 이제 변협 회장 추천도 받기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3자 추천에 이 제3자를 뭐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해봤자 저는 대법원장 아니면 변협 회장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저는 하기 어렵다 봐요. 왜? 공수처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수처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공수처는 이제 그래도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출범했고 좀 이게 수사가 있는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김영훈 변협회장이 추천한 특검은 오히려 더 받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공수처장 왜 임명 안 해요? 임명됐잖아요. 했나요? 예,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 안 하고 있는 거 우리법 있잖아요. 누구 지금 된 걸로 저요. 됐습니다. 임명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죠? 그 여가부 장관 아니 공수처에 공수처에
안 된 분이 뭐 하여튼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이빨이 좀 빠져 있어요. 저기 그 누구냐면 그 이종훈 씨 변호했던 분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은 됐는데 그 임명은 됐죠. 근데 지금 아까 서정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공수처에 맡기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협이든 일단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나섰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특검을 좀 한다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변하는 척 속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 끌기 하면서 어떤 법안 하나도 발의하지 않으면서 자꾸 본인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면 8월 18일 날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3자 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대한변협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아닌 3자 축전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공산이 매우 높다고 봐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은 부분들이 최근 언론기사에 나왔지만 당시 최순실 특검 끝나고 나서 2018년 5월에 펴낸 국정농단 특검 해설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야만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성공적인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특검 해설집이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더라도 예를 들면 3자 추천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공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제발 좀 그 미적거리지 말고 국민의힘에서 좀 특검 추진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차장이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며칠 이번에 전에 됐다 임명됐어요. 그러네요. 예, 차장도 3일 전에 임명됐어요. 그럼 좀 빨리빨리 하시지. 끌지 말고 추천했으면. 차장요. 그러니까. 검정 때문이죠. 뭐. 검증. 예, 검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여야가 좀 첨예하게 다투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면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현안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막 그 다들 분주하잖아 나라들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 근데 우리 정치는 뭐 특검이나 뭐 탄핵이나 뭐 이런 걸로만 계속 한쪽은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도돌이표처럼 또 필리버스터까지 끼어들어서 뭔가 이게 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회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뭔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잖아요. 세 분 다 아마 우리 정치가 너무 그쪽으로 간 거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 소장님 특히 그런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무슨 이제 아무개 언론사 기자가 지금 22대 국회를 점수를 몇 점 줄 거냐. 제가 10점 만점에 처음에 3점을 줬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3점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그 빵점 주기 뭐해서 1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법안을 강행하고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또 부결되고 그냥 서로 약간 뭐랄까 우리가 정치공학만 완전히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뭔가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면서 야 우리가 좀 싸우지만 요거는 좀 우리가 잘해야지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 눈치도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못할 거라는 그 어떤 그런 신뢰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이든 아니면 그 못할 거란 신뢰? 예, 아니면 무관심이 됐건 특히나 대통령은 이제 뭔가 그 우리 강준만 교수님은 뚝심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실은 여론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뚝심을 발휘한다고 표현도 하셨던데 그런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저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치라는 게 지금 이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확 세진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을 과도하게 발휘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냥 경우의 수는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이 세 분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돌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중에 1명 내지 2명이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연금 개혁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당시 조선일보를 다 봤었는데 조선일보 사설로 4번인가 그 연금 개혁이 바람직하다라는 걸로 조선일보가 힘을 실어주는 걸 써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안을 받겠다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고 조선일보도 이제 그렇게 반응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21대 국회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되게 잘한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특검안을 받는 방식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났는데도 변화 의지가 가장 없는 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이프에 대한 사랑 이외에는 별로 상대적으로 뭔가 정치적 돌파구에 대한 관심은 좀 적은 걸로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라는 이 새로운 리더십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다시 뽑히는 거지만 하지만 상황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다시 뽑히면.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또는 둘 다 뭔가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후가로 돌아올 거고 우리 민주당도 하나 유의할 거는 우리 뭐 국민 눈높이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야당으로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눈높이 야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진 않거든요. 대선 후보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뭔가 국민적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약간 둔감하게 나아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큰 거 다치고 결국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역풍이 한꺼번에 확 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국은 리더십을 통해서 돌파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는 우리 정치가 가장 문제가요. 성자 독식이 보세요. 대통령은 0.73으로 성자 독식을 해요. 근데 국회의원은 5% 차이로 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성자 독식을 해요. 네. 소선거구제.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극한 대결 차이는 0.73인데 모든 권력 다 가져가니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제 같으면요. 저는 대통령제를 찬성합니다. 의원 내각제나 뭐 의원 집정구제 아니고.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이게 과반을 얻도록.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 중도에 있는 당들하고도 연합을 해야 될 거예요. 50%를 얻으려면. 그러면 이게 좀 중도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양극단의 목소리가 너무 크단 말이지. 이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편들을 이게 해야 된다. 지금 제도는 국회든 대통령이든 너무 이게 성자 독식이 심하다 보니고 그다음에 양극단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도의 목소리를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방식을 결선 투표 50 이상 얻도록 한다든지 국회의원 선거도 좀 이게 뭔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심이 민생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민심이 외면당하는 건 민생이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양쪽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도층이 보는 정치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분통 터지고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밥값이라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비단 뭐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각 정당이 그 본인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각 당에서 그 극성 지지층들에게 변절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폭넓게 본인의 소신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들도 당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 극단에 올라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삐끗거리면 탈락이 됩니다. 저는 이런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당에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치라는 것들이 물론 당원들의 지지와 어떤 대중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도 뭐 동력이 되겠으나 그 외에도 그걸 버리면서도 정치라는 게 하나의 소신과 가치라는 것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종이 된 그 근간 자체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뭐 이제 이 진보적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하고 독단적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이럴 일인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흐르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에 서서 원래 어퍼지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요. 그리고 민생을 주도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야당이 민생을 주도할 수 없어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근데 그건 너무 과도한 어떤 프레임에 빠져서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인데 야당 입장도 가끔 실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것들 법안 추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검사 탄핵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시점도 틀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민생과는 동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는 남 탓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중독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최소한 두 가지만 양보하셔라. 그러면 국정 풀립니다. 본인에 대한 특검이 될 수 있는 최병 특검과 그다음에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 이 두 가지 내려놓으면요. 전국은 진짜 눈 녹듯이
바뀔 수 있다. 민생 챙길 수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법을 주셨는데 네. 일고의 가치도 없으신가 봐요. 좋은 제안입니다. 예. 좋은 제안이에요. 그 25만 원 예. 민생지원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할 말이 많은데. 글쎄 어쨌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대상을 좀 줄이자라든지 액수가 조금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자기 생각만 옳다 하는 게 아니면 170석이 넘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못 받을 이유가 있을까? 받아서 만약에 전국이 조금 더 타협하는 자세, 협치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조정해 볼 수도 있고 야 요거 액수는 좀 조정하자 아니면 대상은 좀 하자. 그것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좀 풀어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안 될까요? 근데 굳이 저렇게만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을 예고하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대요 코로나 때보다. 근데 이거 대통령의 그 마지막 지켜야 될 가치,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그 재정 건전성, 어떻게 하면 이게 후손들한테 빚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다. 후손들 몫을 이렇게 뺏어와서 쓰고 싶지는 않다. 이런 확실한 이게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차피 이게 뭐 13조든 얼마든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이게 푸는 거잖아요. 따라서 과연 이게 그 실효성을 떠나서 실효성도 이게 의무스러워. 옛날에도 이게 뭐 실제 13조 중에 몇 조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또 이게 효과가 없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후손들한테 아마 빚을 떠넘기는 부담, 건전 재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물론 야당의 뭐 거대 야당이 대표니까 제안할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이 아까 철학 때문에 못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처분 법률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위헌이잖아요. 이거야말로 헌법에 정면을 반하거든요. 저 헌법 조문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국회는 단순하게 심의 확정할 권한만 있고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가지고 몇 달 내에 뿌리라 이렇게 하면 이게 국회 월권 아닙니까? 이거는 상권분립이나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취지를 동감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저는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취지 그러니까 지금 법적 절차 부분, 근데 예산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은 민주당도 솔직히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 법안 자체가 좀 무리해서 발의된 부분은 있다라는 거 보고 내부적으로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지 않고 다른 의원이 좀 발의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치열한 논쟁들도 있었을 텐데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해서 선별 지원이든 아니면 각 1인씩 해서 한 100만 원씩 돌아가게끔 해서 좀 국민들 좀 달래주자.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좀 마음을 보여주자는 것인데 거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재정을 뭐 걱정한다 그러는데 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정말 아껴 쓰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본인이 쓰고 싶은 데는 막 쓰고 다니는 과소비를 하고 다니고 자기가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 차별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정성이 못 느껴지는데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은 집권 여당을 해야 될 일을 야당이 해주는 겁니다. 그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대통령 설득해야 될 문제지 이 부분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 좀 한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최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 대한 애착이 이제 있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밀려주지 않는다는데 현재 세수 결손이 한 6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완전히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미 60조씩 매해 물려주고 있어요. 그 후손들한테.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뭐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유예라든가 법인세 인하라든가 반대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꿀 거냐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13조 원 세수 결손 더 만들자고 주장하는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지난 30여 년간 어떤 세계 경제가 저물가 저금리 체제여가지고 그때 경제학자들 중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 3%가 만약에 이자가 2%라 그러면 빚을 내 가지고 성장에 도움이 되면 그게 실은 플러스다라는 건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지금은 경제 성장률보다 보통 금리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3% 빚내 가지고 2%에 투자하는 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국민적 여론들도 실제로 안 좋고. 근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국회 보좌관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 많았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그럴 땐 서로 야당이 이렇게 뭔가 주고받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 정책 관련 추진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런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를 하면 그 얘기한 대로 예산이 13조가 뭐 국채를 쓴다 하는데 그 지역 상품권으로 3달 이내에 쓰기 때문에 어차피 3달 안에 다시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삼색 정치 토크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소장님, 최병천 소장님 세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